안녕하세요. 저는 한 사람의 경솔한 행동이 스스로에게 어떠한 파국을 일으키는지 생생하게 목격한 대한민국의 한 여성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부메랑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모든 것이 자기가 하기에 달렸고 자기가 한 그대로 되돌아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제가 이 말을 아주 생생한 현장으로 목격할 수 있었던 건 모두 다 시모의 덕분이었습니다. 아니, 덕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때문이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어쨌든 결과적으론 시모는 완전한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전 오히려 더 삶이 좋아졌기 때문에 시모 덕분이라고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럼 그 생생했던 현장을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먼저 전 원래 이쪽 지역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시골에서 살던 완전 깡시골 촌뜨기였죠. 어떤 사람은 외롭고 힘이 들면 고향을 생각한다고들 하던데 저는 지금도 고향만 생각하면 끔찍했던 기억밖에 떠오르지 않을 만큼 참으로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원래 있던 제 친정엄마는 노름과 남자에게 빠져 일생을 허무하게 보낸 사람이었고 아빠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자식 생각하는 마음에 이혼도 못한 채로 그저 인형처럼 붙어서만 살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저와 제 두 남동생들은 하루하루가 괴로웠습니다. 엄마의 노름과 바람에 집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 소리로 가득했고 돈도 벌지 않은 채 아빠가 벌어오는 돈만 탕진하면서 사는 엄마 때문에 저희 집은 늘 가난했어요. 결국 엄마는 남자에게 미쳐 제가 11살 때 아빠 우리 삼남매를 다 버리고 도망쳤고 그 뒤로도 엄마가 벌려놓은 빚 때문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하나 정말 큰 위안이 있다면 엄마가 집을 나가고 난 몇 년 후에 아빠에게는 새로운 인연이 생겼고 그분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 저나 제 남동생들을 사랑으로 키워주셨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그래도 가난에서 벗어날 순 없었지만 처음 느껴보는 엄마의 사랑에 하루하루 감격하며 지냈던 기억이 지금도 강하게 남아있답니다. 몸은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풍족하게 살았던 그 고향 땅을 뒤로한 채 전 끔찍하게 싫었던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그러고는 대학도 가지 않은 채 바로 직장을 구해 직장 생활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동생들도 다 저 따라 서울로 상경해 직장 생활을 한 뒤로 집안이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고 덕분에 저희 셋이 돈을 모아 부모님까지 서울로 모시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모두가 다 서울에서 각자 집만 다를 뿐 다 가깝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친정이 안정이 되고 나니 그제서야 제 생활이 돌아봐지더라고요. 그전까진 연애에도 관심도 없고 오로지 돈만 모으며 살았는데 숨 좀 돌리고 나니 그때서야 결혼 생각이 들던 거 있죠. 그래서 지인을 통해 소개팅을 하기도 했고 그때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남편의 직업도 직장인이었고 저도 평범한 직장인으로 그냥 무난하게 조건이 맞아 결혼도 속전속결로 할 수 있었죠. 처음 인사관 자리에서 만난 시아버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한결같이 좋은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좀 특이했어요. 뭐랄까 저한테 해코지하지 않지만 이상하게 철이 없어 보였다고나 할까요?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에 첫 만남 때부터 깡소주를 찾더니 그 자리에서 혼자서만 소주 3병을 드시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거의 50대 후반이셨는데 그 연세에 소주를 그만큼 마시는 게 대단하게 느껴지던 거 있죠. 그러고도 한참을 맥주에 소맥에 혼자서 계속 술을 마시는 술꾼이었어요. 그 가족들은 그게 그냥 일상이었는지 아무렇지 않게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집안 특유의 환경인가 보다 싶어 저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하지만 이 시모와 그렇게 큰 트러블들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시모와의 관계는 결혼하고 나서 몇 년 후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몇 년 후부턴 이 집안에 시집온 걸 후회할 정도로 정말 힘든 관계가 시작되었죠. 당시 시부와 시모는 같이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두부 말로는 20년 넘게 한자리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식당에 대해 자부심이 남다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먹어봐도 시몬의 족발은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장사도 나름 잘 되고 있었죠. 그렇게 두부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족발집 운영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댁에 큰일이 일어났고 그 뒤로 식당 운영이 어려워질 뻔한 아주 위기 중에서도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건강하던 시아버지의 뇌출혈 사건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다른 건 다 건강했는데 유일하게 고혈압이 좀 있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약도 먹고 지내셨는데 그래도 힘든 식당 일로 인해 몸에 무리가 갔는지 예기치 못한 날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그대로 수술까지 받게 되셨죠. 다행히 생명엔 문제가 없었지만 뇌출혈 수술 이후에 후유증과 몸 회복이 더뎌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가게를 정리 많이 하다가 20년 넘게 이어온 가게를 한순간에 저버리는 게 아까워 시모가 운영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렇게 한 1년쯤을 시모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어느 날 갑자기 아들 둘을 낳고 육아휴직 중인 저에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그건 바로 같이 식당을 운영하자는 거였어요. 예, 내가 이 식당 운영한 지도 20년이 넘었는데 너 지금 애 낳고 쉬고 있잖아. 애들은 이제 어린이집 보내고 너 여기에서 일해보는 건 어떠니? 네? 제가요, 어머님? 그래, 여기 그래도 입소문이 나서 장사는 솔찬히 잘 돼. 가게는 네가 어느 정도 적응했다 싶으면 물려줄 테니까 그때까지 일 좀 배우면서 식당에 좀 나와봐. 니네 시아버지도 아파서 이제 일도 못하는 마당에 나도 20년 넘게 이 장사만 하면서 진짜 많이 힘들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 뭐 또 그리고 일도 그냥 시키는 것도 아니고 월급도 줄 테니까. 시모의 제안에 전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직장 분위기가 육아휴직 끝내고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좀 어려운 일이었기에 앞으로 직장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한참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또 식당 일은 생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에 과연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저 제가 해본 일이라곤 가끔씩 식당에 와서 설거지만 좀 해드리거나 손님들에게 서빙 나가는 일 정도밖에 안 되었기에 족발 레시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부수적인 음식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도전인지라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좀 둘이서 진지하게 고민하며 상의를 했었는데 결론은 해보자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다니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아이 2명을 키우면서 들어가야 할 교육비나 여러 가지 생활비 문제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어려워도 도전해보자 싶었죠. 마침 월급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시모에게는 한 달에 200만 원 받는 것으로 하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역시나 해보지 않은 일을 한다는 건 정말이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적응하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힘든 건 시모와의 트러블이었어요. 시모는 원래부터 좀 성격이 특이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일을 하면서 더 가까이 지내보니 진짜 아나무인의 뻔뻔하기 짝이 없는 이기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시모는 일을 하는 동안에 사사건건 저한테 잔소리에 호통에 야단치기 일쑤였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뭐 큰 실수를 해서 혼나는 거면 모르겠는데 시모가 저한테 혼내는 건 늘 이런 거였어요. 이야, 넌 일하는 애가 머리핀이 그게 뭐냐? 고무줄로 묶어 고무줄로. 왜 핀으로 머리 묶는 거야? 너 어디 남자 홀릴 일 있냐? 당장 머리끈 바꿔. 예, 화장이 너무 진하다. 하여간 요즘 애들은 겉멋이 잔뜩 들어선. 어차피 그래봤자 식당 아줌마인데 무슨 화장을 한다고 난리야 난리는. 그냥 맨 얼굴로 올 것이지 원. 야, 왜 이렇게 행동이 굼떠? 빨리빨리 족발 안 써니?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서빙하고 배달 나갈래? 라는 아주 사소하면서도
도저히 혼나는 것에 대해 납득이 안 되는 잔소리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잠자코 들었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상한 지적을 하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막 따졌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시모는 쓸데없는 것으로 지적을 했고 저는 평소와는 다르게 성심성의껏 맞받아 쳤습니다. 야, 청바지는 왜 입고 오니? 주방에서 일하다가 청바지 때문에 불편해서 행동 굼떠지면 어쩌려고? 그럼 가게 말아먹는 거야. 다 망하는 거라고. 그렇게 되면 네가 책임질래? 어머님, 이 청바지 통이 커서 절대로 행동 굼떠질 일 없고요. 제발 제 옷 가지고 지적 좀 그만하세요. 얼마 전엔 염색했다고 뭐라고 하고 눈썹 문신했다고 뭐라고 하고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식당이랑 무슨 관련이 있다고 억지 부리시면서 절 혼내세요? 그러는 어머님은요. 음식 만지시는 분이 손톱은 길게 늘어뜨려선 새빨간 매니큐어 칠하시고 매일같이 치마 입고 일하시고 어떤 때는 아예 머리도 안 묶으시잖아요. 손님 테이블이랑 제가 족발 썰 때 나온 머리카락만 해도 한 움큼은 될 거예요. 도대체 어머님이야말로 진짜 고쳐야 할 건 안 고치면서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뭐야? 야, 네가 아주 머리가 단단히 커졌다. 어디서 감히 시모한테 대들어, 대들긴. 난 사장이고 넌 엄연한 직원인데 사장이 사장 마음대로도 못해? 넌 그냥 직원이면 직원답게 사장한테 잔소리나 들을 것이지.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곤 대들어, 대들긴. 어머님이 좀 말이 되는 지적을 하셨어야죠. 지금까지 진짜 쓸데없는 것만 지적하시고 진짜 왜 이러세요? 저 괴로워요. 뭘 괴롭기까지 해? 그게 다 네 실력인 것을. 아, 됐고. 너 지금 내 말에 싫다고 그랬지? 너 후회하게 될 거다. 시모는 그날 이후에 저한테 선전포고를 하더니 싸운 이후로 월급을 제대로 주질 않는 게 아니겠어요? 원래도 월급이 제 날짜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번엔 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내내 깜깜무소식이었거든요. 제가 가게에서 시모에게 말을 꺼낼라 치면 늘상 무시하기에 바쁘셨죠. 월급이 한 달 밀리고 두 달 밀리고 그리고 그 밀리던 도중에 그나마 들어온 돈들은 월급도 안 되는 아주 적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전 시모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마구 따졌습니다. 어머님, 진짜 너무하세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월급은 밀리지 마셔야죠. 저랑 제 남편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뻔히 아시면서 경제적인 지원은 몰라도 주기로 약속한 것들은 제대로 지켜줘야 할 거 아니에요. 지난달엔 아예 월급이 안 들어오더니 이번 달에도 겨우 200만 원 중에 100만 원 들어오고 도대체 왜 그러세요? 당장 주세요. 당장이요. 야, 네가 돈에 눈이 멀어도 진짜 한참 멀었네. 야, 어디 돈 달라고 할 데가 없어서 이 시애미한테 돈을 달라고 해? 네가 개념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어? 때 되면 어련히 다 줄 거야. 줄 거라고. 당장 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어머님 그전까지도 이렇게 주신다고 하고서 몇 달째 월급을 제대로 안 주고 계시잖아요. 저 이렇게 월급도 안 주고 부려먹으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근로노동법 위반으로요. 뭐야? 어머님, 요즘은 월급 안 주고 일 시키면 노동 착취로 벌금 세게 물어요. 그러니까 당장 밀린 월급들 주세요. 주시라고요. 안 그럼 신고도 하고 아버님께도 다 잃을 거예요. 저는 월급을 안 주는 시모에게 제대로 소리를 쳤습니다. 처음 보는 저의 톡 쏘는 말투에 시모는 순간 깜짝 놀란 듯 했어요. 그리고 워낙에 시부를 무서워하는 사람이었기에 이 협박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던 거 있죠? 아, 알았어. 신고는 말어. 줄 거야. 곧 주려고 했었다고. 기다려라. 시모는 제게 조금 기다리라고 하더니 그 자리에서 폰뱅킹으로 저에게 돈을 전송해 주셨습니다. 시아버지의 파워가 진짜 크구나 싶어 앞으로도 종종 써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중에 또 하나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시모의 유흥이었어요. 시모는 노는 걸 어찌나 좋아하는지 초저녁이 되기도 전에 지인들을 다 불러 모아선 매일 밤을 가게에서 술판을 벌였습니다. 아저씨고 아줌마고 할 것 없이
정말 몇 명씩 무리를 지어 매일 가게를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시모는 가게 일도 다 내팽개치고 술만 퍼마시더라고요. 결국 저 혼자서 주방에 홀에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든 장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근데 너무 시모가 가게 일은 뒷전이길래 제가 대놓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머님, 지금 시간에 이렇게 바쁜데 언제까지 저분들하고 술만 드실 거예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지금 너무너무 바빠요. 이게? 야, 나도 체력 딸린다고. 넌 이 늙은 시애미 이 일을 그렇게 계속 시키고 싶냐? 하여간에 내 자식이 아니라 그런 건지. 정이 안 가니 어떻게 넌? 어머님, 식당 일 안 도와주시면 저도 이대로 나가겠습니다. 어머님도 혼자서 가게 운영하기 힘들다며 저 부르셨으면서 왜 전 혼자서 하는 게 안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말 실망이네요. 저 혼자서 이 짓을 다 할 힘이 없어요. 어머님이 같이 하셔야 한다고요. 야, 못하겠음 장사 접어. 접으면 되겠네. 이게 어디 입만 살아가지곤. 내가 맨날 식당에만 처박혀 있는데 저 인간들 불러다가 술도 못 마시냐? 그러세요? 그럼 제가 진짜 여기에 더 있을 이유가 없네요. 이만 전 나가보겠습니다. 혼자서 잘해보세요, 어머님. 저는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시모를 뒤로 한 채 그대로 식당에서 나와버렸어요.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심적으로 힘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경력 단절에 다른 식당은 절 받아주지도 않았기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시모의 식당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일을 하면선 시모가 시비를 걸면 시비를 거는 대로 저도 똑같이 대해줬고 마감 시간이 되면 땡하고 정리라고는 얼른 집으로 돌아갔죠. 그때가 시모와 제 감정선이 제일 격했을 때였습니다. 여전히 시모는 술판을 버려가며 놀았고 전 혼자서 전전긍긍하며 일을 하고 있었죠. 아무리 제가 시모를 말려도 그 술판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서 그냥 포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시모와 저희 트러블이 완전히 빵하고 터져버린 일이 일어났고 그 일로 온전히 피해를 본 건 바로 시모였어요. 당시 누가 봐도 시모가 저한테 일방적으로 시비를 거는 상황들의 연속이었고 저는 그저 절 지키기 위해 시모에게 대든 것밖에 없었기에 솔직히 말하면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던 상황들이었죠. 근데 전 이걸 그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견디고 있었어요. 왜냐면 어딜 가나 직장엔 또라이들이 하나씩 있고 저는 시모를 그 또라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입으로만 대들 뿐 속으로는 무시하며 지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리석고 무식한 시모의 행동으로 인해 시모는 스스로 무덤을 파서 들어간 꼴이 되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 전 시모의 괴롭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답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날엔 낮부터 너무 바빠 아침부터 저녁 장사를 마치기까지 한 끼를 제대로 못 먹으면서 일을 했던 날이었어요. 아직 진열대에는 족발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이미 마감 시간이었기에 마무리를 하려던 참이었죠. 몸이 너무 고단해 밥 먹을 힘도 없을 당시 전 진짜 하루를 어떻게 버텼나 싶을 정도로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상황과는 상관없이 시모는 그날도 어김없이 지인들과 모여 술판을 벌이느라 장사는 아예 뒷전이었기에 그냥 홀에서 계속 술 마시게 냅두고 전 주방 마감을 하기 전 하루 내내 앉아있을 시간도 없이 바빴기에 마감 전에 숨도 좀 고르고 한참 골아있는 배도 좀 달랠 겸 겨우 주방 구석에 앉아 장사하고 남은 밥에 김과 김치만 얼른 꺼내서 먹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입 먹기도 전에 전 깜짝 놀라 그대로 입에 있던 음식들을 내뿜어야만 했어요. 왜인지 아세요? 오후 장사가 어떻게 되든 상관도 없이 지인들과 술만 퍼마시던 시모가 갑자기 주방에 들어와서는 뒤돌아 앉아 밥 먹고 있는 제 뒤통수를 세차게 때려버렸기 때문이었죠. 어머니, 왜 이러세요? 야, 너 지금 진열대에 고기 남아있는 거 안 보이냐? 저 고기 남으면 처리도 어려운 거 뻔히 아는 애가 하나라도 더 고기 팔 생각은 안 하고 주방에 앉아 밥이나 먹고 있어?
네가 지금 정신머리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어? 장사 다 말아먹게 생겼는데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 지금? 너 당장 남아있는 고기들 다 팔어. 싸 짊어지고 나가서 팔든 구워 삶아서 팔든 어떻게든 팔란 말이야. 정말 어이없게도 시모는 하루 내내 바쁘게 일한 전 생각도 안 하고 한참 놀다 주방에 들어와서는 진열대에 있는 고기 다 안 팔았다며 역정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 뒤통수를 가격한 채 말이에요. 저는 정말 억울하고 서럽기 짝이 없는 상황에서 팔푼이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강도보다 전혀 다른 강도로 절 괴롭히는 시모를 더는 얌전히 대드는 것만으로 끝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본인 모습은 생각 못하는 시모에게 참 교육을 시켜줘야겠다 싶어서 바로 쏘아붙였죠. 제가요? 제가 왜요? 왜 제가 저 남은 고기들을 다 팔아야 하는데요? 저 남은 고기는 어머님이 다 파셔야 맞는 거 아닌가요? 오늘도 어김없이 한창 바쁜 시간부터 지금까지 어머님은 뭐하고 계셨나요? 또 사람들 데리고 와서 술만 드시고 계셨잖아요. 저는 하루 내내 밥도 한 끼 못 먹고 장사하느라 뼈가 다 부서질 것 같은데 왜 제가 저 남은 고기들을 책임져야 하는 거죠? 전 못하겠으니까 어머님이 하세요. 죄다 싸 짊어지고 나가서 팔든 구워 삶아 팔든 어머님이 다 하시라고요. 뭐야? 이게 아주 덜 맞았나? 아니면 너 지금 머리 한 대 맞고 어디 정신이 빠졌니? 어? 정신이 나가버렸냐고. 어디서 지금 또 말대답이야? 너 내가 진짜 싸가지가 없는 건 익히 잘 알고 있었다만 아주 이제 보니 가관이다. 어? 안 되겠어. 너 좀 더 맞아야겠다. 시모는 저의 당돌한 반박에 머리 끝까지 약이 올랐는지 급기야 또다시 절 때리기 위해 달려들 준비 자세를 취하더군요. 하지만 시모는 저를 때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누군가에 의해 제 머리를 향해 들어올려진 시모의 손이 완전히 차단당해버렸거든요. 남편은 언제 왔는지 주방 문밖 한쪽에서 숨어서서는 저와 시모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고 시모가 절 때리러 달려드는 상황이 연출되려고 하자 그 상황을 막기 위해 곧장 나서서는 세차게 내려오는 시모의 손목을 남편이 힘있게 확 낚아채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화가 나 눈이 돌아버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시모는 완전히 쫄아 물에 빠진 개마냥 벌벌 떨면서 말을 했죠. 뭐야? 너 언제 왔니? 이거 놔라. 내 손 놔. 아프다고. 엄마,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내 와이프 때리려고 한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내 와이프 이렇게 때려가면서 일하셨어요? 네? 그런 거냐고요? 당신이 말해봐. 지금까지 이렇게 일했던 거야? 엄마한테 맞아가면서 일했던 거냐고. 토시 하나도 빼지 말고 다 말해. 여태까지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던 거야? 남편은 거의 정신이 반쯤 나간 채로 화를 냈습니다. 그 얼굴에서 그가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가 눈에 확실하게 보일 정도였죠. 역시나 시모는 그 눈빛에 잔뜩 쫄아서는 저 대신에 본인이 알아서 대답을 했습니다. 야, 아니야. 아니다, 아들아. 오늘이 처음이야. 얘가 지금 족발이 다 팔리지도 않았는데 밥 먹고 있으니 내가 좀 쓴소리 하느라 그런 거야. 저기 저 족발 남은 것 좀 봐라.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니? 네, 저 다 들었어요. 엄마가 저 남은 족발 안 팔고 주방 구석에 앉아 밥 먹고 있는 내 와이프한테 뭐라고 했는지 다 들었다고요. 엄마, 근데 저런 족발보다 사람 귀한 줄 알아야죠. 내 와이프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데 엄마 지인들하고 밖에서 술 처먹고 있을 때 내 와이프는 주방이며 홀이며 뛰어다니면서 뭐 했는데 이 사람 손 좀 보세요. 제발 양심 있고 눈이 있으면 이것 좀 보시라고요. 이 작은 손에 칼에 베인 상처, 불에 데인 상처, 거기에 습진까지 엄마가 눈이 있고 양심 있으면 좀 보시라고요. 남편은 평소에도 제 손을 보며 많이 마음 아파했었기에 시모에게 따지면서 제 손을 보며 울먹이면서 말을 했습니다. 분노 어린 눈에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남편의 표정이 풀어지자 그제서야 시모는 다시 기가 살아났는지 어느새 표정이 확 바뀌어서는 남편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야, 너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아들놈 키워봤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 딱 이 꼴이네. 이 꼴이야. 죽 써서 개 준다더니 내가 여태 뭘 키운 건지 모르겠다. 뭘 키운 건지 모르겠어. 야,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네가 지금 여자 하나 때문에 이 애미를 버려? 이 애미한테 그게 할 짓이냐? 이 불효막심한 놈아. 엄마야말로 이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여기서 일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엄마 매일같이 사람들이랑 술 퍼마시면서 희희낙낙거리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뼈가 부서져라 홀이며 주방이며 뛰어다닌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감히 손찌검을 해요? 함부로 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 이 사람 가게 안 보낼 거예요. 아니다. 지금 당장 데리고 갈 테니까 남은 족발을 엄마가 처리하든 버리든 알아서 하세요. 자요. 내가 그래도 자식이니까 족발값 일부는 되겠습니다. 나머진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가자 여보. 남편은 버럭버럭 화를 내다가 급기야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 바닥에 내팽개치고 제 손을 잡고 나와버렸어요. 시모는 그 뒤에서 온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댔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저도 서러움이 컸기에 뒤도 안 돌아보고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아마 남편이 없었더라면 제가 시모한테 달려들어서 그날 결판을 냈을지 모릅니다. 근데 남편 덕에 전 그냥 넘어갈 수 있었죠. 남편은 저보다 퇴근이 빨랐기에 항상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픽업해 집으로 가 한참 돌봤었기 때문에 가게에는 거의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날은 남편이 야간 근무를 해야 하는 날인지라 친정에 아이들을 맡기고 남편은 퇴근을 하면서 저와 마감을 하고 들어가기 위해 가게로 왔던 거였죠. 그래서 남편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시모는 저한테 그렇게 함부로 했던 겁니다. 저 역시도 남편이 말없이 왔던 거라 전혀 몰랐었고요. 아무튼 모든 것이 다 걸리려니까 이렇게 딱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시아버지를 닮아 대쪽 같은 성격이 있어서 이 모든 걸 시아버지에게 말씀드리고 결판을 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혼자 처리를 해본다고 시모와 싸워가며 일을 했지만 남편이 알게 되니 역시나 일이 커지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겐 그게 훨씬 이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된 시아버지가 시모에게 호통을 치며 혼을 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또다시 조금씩 밀렸던 월급의 존재까지 아시고는 그걸 싹 몰아서 주시고는 제 월급은 올려주시고 시모가 가지고 가야 할 돈들은 싹 다 줄여버리셨습니다. 원래부터 가게 운영권이나 가게 경제권까지 싹 다 시아버지한테 달려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식당 운영에서 잠깐 물러나면서 그걸 시모에게 다 일임을 했는데 그걸 아예 다시 뺏어와서 시모도 월급을 받고 식당 운영비만 딱 지어주고는 나머진 다 시아버지가 가지고 가시는 걸로 됐죠. 시모는 억울하다며 길길이 날뛰며 요동을 쳤지만 시아버지 한마디에 꼼짝없이 수긍을 해야 했습니다. 야, 너 그 50만 원도 감지덕지인 줄 알아. 이 여편네야. 당신 식당 운영하면서 뒤로 숨기는 돈 내가 몰랐을 것 같아? 예금 통장에 돈 들어오는 거 보면 다 알아. 당신이 매번 매출 속이고 뒤로 꿍쳐놓은 돈으로 술 퍼마시고 시간만 나면 밖에 나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돈 쓰고 다니는 거 나 다 알고 있어. 당신 앞으로 그거 금지야. 50만 원도 감지덕지하고 그걸로 용돈하고 먹고 살아. 나머진 싹 다 저축해서 노후에 편하게 살아야 할 거 아니야. 하여튼 찍소리 하기만 해. 그리고 앞으로 내 며느리한테 함부로 하지 마. 자꾸 그렇게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대하면 가게 못 나가게 하고 내가 따로 며느린 가게 차려줘 버리라니까. 혼자 죽 쓰고 싶지 않으면 잠자코 살란 말이야. 알아들어? 안 그럼 그 50만 원도 얄짤 없을 테니까. 아이씨, 알았어. 아휴, 내 팔자야. 서럽다, 서러워. 그렇게 시모는 꼼짝없이 시아버지 처사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알았다고 하면서 조용히 장사만 해야 했죠. 근데 그 성정이 어딜 못 가더라고요. 시모는 저한테 함부로 대하면 시아버지에게 어떻게 혼날 줄 알기 때문에 그 뒤로는 저한테 함부로 하진 않았어요. 대신에 문제는 여전히 사람들 불러다가 술 먹는 건 한동안 안 하다가 다시 시작했다는 거였죠. 워낙에 사람들 만나 떠들기 좋아하고 술 마시기 좋아하는 사람인지라 그 버릇은 못 고치는 듯 했습니다. 시모는 문제가 심각한 게 본인이 장사 시간에 술자리 즐기느라 주변 손님들한테까지 민폐를 끼친다는 거였습니다. 어찌나 시끄럽게 놀고 어찌나 소란스럽게 하는지 손님들이 시모 테이블을 피해 가게를 나갈 정도였어요. 제가 몇 번이나 또 말려봤지만 통하지 않더군요. 이거만큼은 그 고집이 꺾이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얼마 못 가 시모의 코가 아주 납작해지면서 절로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죠. 한참 술판에 또 젖어 사는 시모에게 하루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완전히 시댁 전체에다가 가게까지 난리가 나는 사건이었죠. 왜냐하면 언젠가는 터졌을 일이 이때 딱 터져버렸거든요. 당시 시모와 전 가게에서 한참 손님들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가게는 어느 정도 손님이 차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를 포함한 시모와 그곳의 가게 손님들 모두가 다 깜짝 놀라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어떤 중년의 여성이 찾아와 다짜고짜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채고는 바닥에 뒹굴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설명도 없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와 그대로 시모를 발견한 뒤로 저지른 일이었기에 시모는 영문도 모른 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악을 써대는 여자로 인해 시모가 머리채를 잡힌 이유를 알 수 있었죠. 야 이년아,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나이 65살 먹고 남의 남자를 꼬셔? 어디 추한 줄 모르고 나이 먹고서 나대냐고.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넌 옛날부터 그랬어. 남자만 보면 좋아 죽겠어서 눈 돌아가고 어떻게든 꼬셔보려고 칠렐레 팔렐레 거리면서 끼부리며 다니는 꼬락서니가 아주 꼴보기 싫었는데 감히 그 꼬라지를 내 남편한테 부려? 내가 너 다 확인하고 왔어. 내 남편 카드 쓴 거 보니까 이 가게에서만 한 달에 50만 원을 넘게 썼더라. 거기다가 너네 문자까지 주고받았지? 내가 너네 둘이 문자 주고받는 거 그것까지 내가 다 봤어. 그것도 매번 네가 먼저 문자 보냈더라. 왜 남의 남자한테 문자를 해? 문자를 하길.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들쑤시냐 말이야. 순진한 내 남편 꼬셔다가 너 뭐 하려고 그랬어? 뭐 하려고 그랬냐고? 너 카드값만 뜯어낸 거 아니지? 너 다른 돈도 받아낸 거 아니야? 당장 불어. 당장 다 말하라고 이 여우 같은 년아. 이 꽃뱀아. 야, 오해야 오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꽃뱀이라니.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해? 네 남편을 꼬시다니 도대체 뭘 보고 그러는 거야? 뭘 보고 그러는 거냐고? 내가 지금 다 말했잖아. 내 남편이랑 너랑 문자한 거, 그리고 내 남편이 여기 와서 카드값만 한 달에 50만 원도 넘게 쓰고 가는 거. 야, 내 남편이 다른 데선 돈도 안 쓰는 인간인데 여기에서만 주구장창 돈을 쓴다고. 그게 왜 그러는진 네가 더 잘할 거 아니야? 이 불려 같은 년아. 왜 내 남편한테 오늘은 가게 놀러 올 거냐고, 가게 언제 오냐고, 오빠 빨리 오라고 왜 문자해? 왜 들이대냐고? 네가 내 남편 꼬드겨서 바람 피운 거 맞잖아. 이래도 아니야? 이래도 아니냐고. 아니야. 절대 아니야. 바람 피운 게 아니고 영업한 거야, 영업. 내가 영업하느라 그런 거라고. 뭐? 영업? 영업 좋아하시네. 영업을 그따위로 해? 어쨌든 넌 오늘 죽었어. 너 오늘 나한테 딱 걸린 거야. 이 둘의 대화를 들어보니 어떤 상황인지 전 정확히 이해가 됐습니다. 평소에 시모는 박씨 아저씨랑 친하게 지냈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 둘은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물론 시모의 말처럼 이 둘이 바람을 피운 건 아니었지만 이 둘이 만나서 술을 마실 때마다
약간의 스킨십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땐 누가 봐도 바람 피운다고 생각할 수 있었죠. 시모는 평소에 술만 마시면 스킨십이 많아지곤 했는데 그건 여자고 남자고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그랬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손을 잡는다거나 옆에 있는 사람을 껴안거나 팔짱을 낀다거나 여러 스킨십들을 했었는데 그게 박씨 아저씨와도 이어지다 보니까 항상 저건 언젠가 문제가 되겠다 싶었죠. 여자끼리 우정 삼아 스킨십을 할 수는 있지만 총각 처녀들도 아니고 결혼해서 각자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우정 표현이라고 봤을 땐 다소 문제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스킨십이었어요. 하지만 이 둘은 정말로 단순히 친한 사이일 뿐이었습니다. 항상 이 둘이서만 만난 것도 아니었고 그 주변 지인들이 다 같이 모였기에 그 스킨십도 마찬가지로 이 둘이서만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 모임에 나오는 모든 남자들에게 시모는 오빠 오빠거렸고 박씨 아저씨한테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 시모는 그 박씨 아저씨한테 문자를 했을 때도 오빠 오빠거리며 문자를 한 거였을 겁니다. 근데 그걸 본 그 박씨 아저씨 부인이 둘이 바람이 났다며 오해를 단단히 한 거고요. 오해를 단단히 한 이 여자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지 시모에게 말 한마디 하고 난 이후로 그 공간 안에 있던 모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모습을 본 모든 손님들이 놀라기도 놀랐지만 순간 모두가 웃음을 꾹 참아야 할 만큼 너무나도 웃긴 상황으로 연출이 되었어요. 그 박씨 아저씨 부인은 시모에게 화를 잔뜩 내고는 갑자기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손님들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슬라이스된 족발을 시모 얼굴에 패대기를 쳐버렸고 그 주변에 있던 상추에 마늘에 막국수에 심지어는 서비스로 나가는 미역국까지 시모의 얼굴에 들이부어버렸죠. 다행히도 미역국은 미지근하게 나갔기 때문에 화상을 입을 일은 없었지만 저희가 그 심각한 상황에서 웃음을 참을 수밖에 없었던 건 그 미역국에 있던 미역들이 시모 얼굴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희는 막국수도 다행히 양념장이랑 면이 따로 나가 매운 양념이 시모 눈에 들어갈 일은 없었지만 하필이면 시모 머리 위로 뿌려진 면이 그대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 모두가 그 모습을 보면서 웃음을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 순간 시모는 수치심이 심하게 느껴졌는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야! 내가 바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아니라고. 바람 피운 거 아니라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행실 똑바로 해. 앞으로 한 번만 더 내 남편 꼬셔서 이 가게에서 술 팔아봐. 그땐 이걸로 안 끝나. 알겠어? 그땐 내가 이 집 아주 아작내버릴 테니까. 박씨 아저씨 부인은 그렇게 한바탕 소란만 크게 피우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진짜 문제는 남은 시모였죠. 시모는 그 박씨 아저씨 부인에게 탈탈 털리고는 그대로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고 그 모습을 보던 손님들은 하나같이 다 슬금슬금 피해 도망갔습니다. 가게 상황이 손님들에게 돈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에 모든 손님들에게 돈도 받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돌려보내고 시모는 그대로 수치심에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커 그대로 집으로 들어가 3일간을 몸져 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마음고생이 심한 몸살까지 가버려서 결국엔 병원에서 입원까지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병원에 3일 정도 입원해 있던 시모는 다시 가게로 나가 장사를 시작해보려 했지만 여전히 그 충격과 수치심에서 벗어나지 못해 아예 2주간은 가게 장사도 못하고 그냥 내리 쉬어버렸죠.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그 박씨 아저씨 부인은 저희 시부하고도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는데 그 모든 사실을 또 시부에게까지 말을 했나 보더라고요. 겨우 마음 추스르고 가게 문을 열어보려고 하니 그때 박씨 아저씨 부인이 아직 분이 안 풀렸는지 그걸 죄다 저희 시아버지께 전화를 해서 다 말한 듯 했습니다. 결국 모든 사실을 다 알아버린 시아버지는 그대로 가게에 쫓아가서는 가게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깨부수고는 시모에게 아주 대차게 소리를 치며 상황을 마무리 지으셨죠. 이 여편네야,
당신은 돈 벌 자격이 없어. 넌 내 가게에서 일 못해. 당장 접어. 접고 집구석에만 처박혀서 살아. 내가 너 언젠간 이렇게 사고 칠 줄 알았어. 내가 너 옛날부터 그 버릇 고치라고 얼마나 얘기했어. 한참 안 그러나 싶더니 근데 나 없는 셀 틈타 또 허허실실거리면서 웃음을 흘리고 다녀? 넌 자격이 없다. 무조건 넌 그냥 집구석에서만 처박혀서 지내. 여보, 미안해. 아니, 난 진짜로 영업 때문에 그런 거였어. 절대로 바람이 아니었다고. 당신까지 정말 왜 그래? 당신 나 못 믿어? 내가 그래도 바람 피운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 그게 바람이 아니면 뭐야? 여기저기 가서 웃음 흘리고 다니고 손잡고 팔짱 끼고 껴안고 그게 바람이 아니면 뭐냐고. 넌 한번 제대로 혼나봐야 돼. 다신 집 밖에 나갈 생각하지 마. 그냥 쥐 죽은 듯이 살아. 알았어? 시아버지는 시모에게 완전히 외부를 차단시키려는 듯 보였습니다. 결국 20년 넘게 한자리에서 운영이 됐던 족발집은 그대로 폐업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 시모는 그대로 집안에만 갇혀서 집안일만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대신에 생활비는 어느 정도 벌어야 했기 때문에 그나마 몸이 회복돼서 일상생활이 좀 가능해진 시아버지가 아파트 경비를 하고 계시고 시모는 그대로 집에만 들어앉아서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누가 보면 시모는 편하게 집에만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정말 시모를 모르는 분들이 하시는 소리랍니다. 사람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시모에겐 집구석에만 있는 게 가장 큰 벌이라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시부에게 제발 집 밖에라도 좀 나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떼를 쓰시는지 모릅니다. 한 번씩 종종 시댁에 찾아가면 시모는 정말 심심해서 죽을 것 같은 사람처럼 집안에 앉아 있어요. 용돈도 거의 없이 딱 생활비만큼만 받기 때문에 허튼 짓을 할 수도 없어 그냥 철장에 갇힌 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시아버지는 원래 이혼까지 할 생각을 하고 계셨지만 다 늙어서 이혼이 무슨 소용이겠냐는 생각이 들어 지금 그냥 살고 계신 거라 거의 두 분은 남남처럼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시모 입장에서는 자업자득이기에 누구로 원망할 수도 없는 상황인지라 어쩔 수 없이 수긍하며 지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식당이 폐업된 이후로 시아버지가 다른 곳에 가게를 차려주셔서 거기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원래 시아버지가 처음부터 족발 레시피도 개발을 하고 영업도 거의 맡아서 하셨기에 시아버지에게 레시피도 다시 제대로 전수받아 지금은 제가 사장이 되어 열심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리고 제가 시모랑 식당이라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알고 계셨기에 가게를 차리면서는 제 돈이 일절 한 푼도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셔서 편하게 몸만 들어가 사장 노릇하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가게도 제 명의로 해주시고 거기에서 버는 돈도 전부 다 제 몫이라며 그저 운영만 잘 해보라고 하신 시아버지기에 전 감사한 마음으로 한 달에 용돈을 꼬박꼬박 넣어드리고 있는 중이죠. 전에보다 장사도 훨씬 더 잘 돼서 지금은 더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가게 일도 적응이 잘 되어 어엿한 사장이 되다 보니 훨씬 더 영업을 여유롭게 하니 자연스럽게 매출도 올라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남편이 밖에서 벌어오는 돈보다 제가 버는 돈이 더 많다 보니 이제는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저랑 같이 2호점을 내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고민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사람은 잘 살아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어떤 행동을 하든 신중히 해야 한다는 배움도 시모를 통해서 느끼게 되었네요. 시모도 지금 자신이 왜 그렇게까지 했나 후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사람 간의 스킨십이라든지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이나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지내시던 분이라 이번에 호되게 혼나면서 스스로도 충격이 좀 크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시모 성격이라면 시아버지가 내린 처사에 많이 반항하고 어떻게든 집에서 빠져나가려고 했을 텐데 많이 반성을 하고 있기에
잠잠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저한테 했던 행동들도 많이 반성이 되셨는지 한 번은 어머님이 잘 계시나 시댁에 찾아갔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가, 너도 내가 많이 미울 텐데 이렇게 찾아와 주니 고맙다. 내가 정말 너무 어리석었어.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내 스스로도 이해가 안 돼. 네가 가게 일을 해주는 것도 정말 고마운 일이었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너한테 참 모질게도 대했지. 난 이렇게 집안에만 처박혀 있어도 싸. 너네 시애비가 저러는 것도 다 이해가 되고, 그리고 너한텐 정말로 고맙고, 비록 난 가게를 접었어도 네가 또 대를 이어서 가게를 이어서 하니 그것도 얼마나 다행이야. 잘 해봐라. 사실 네가 가게 일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도 내가 잘 알고 있었고 일 잘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 근데 괜히 늙은인 이제 능력이 딸리고 네가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으니 내 못난 마음에 심통을 좀 부렸다. 앞으론 나 때문에 고생할 일도 없을 테니 잘 해봐. 네 시아버진 네가 가게 차려서 하는 거 보면서 많이 뿌듯해하셔. 그러니까 지금처럼만 해. 너 정말 잘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미안했다가 이 못난 시애미 용서해줘. 어머님, 사과 먼저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근데 잘한 건 없죠. 그동안 어머님께 많이 대들었으니까요. 지금은 아버님이 많이 화가 나셔서 당장은 이렇게 지내시고 있지만 어머님이 이렇게 반성하시는 모습 많이 보이시고 또 전처럼 성실하게 지내시면 아버님도 마음이 다시 돌아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상심 마세요. 저희도 종종 어머님 뵈러 올게요. 고맙다. 너 같은 천사한테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건가 싶어. 참으로 고맙다, 아가. 이렇게 시모와 저도 화해를 했습니다. 물론 전 아마 시모가 또 저에게 못되게 굴고 또다시 이전처럼 저를 함부로 대한다면 그때도 호락호락하게 다 받아줄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시모는 완전히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었고 자신의 지난 날을 많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저도 지금은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대신 시아버지가 절대로 시모한테 용돈이라든지 집에서 탈출해서 사람들 만날 만한 작은 틈새도 주지 말라고 해서 그냥 가끔씩 찾아가 시모가 좋아하시던 음식만 종종 사다 드리거나 아니면 집에서 밥만 같이 해먹고 돌아오는 정도로만 하고 있네요. 여러분, 전 시모를 보면서 내 인생을 정말 신중히 잘 살아야겠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저희 시모의 어리석었던 모습과 그 최후를 보시면서 보다 더 신중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든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제가 응원하며 바라겠습니다.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